쿵쿵쿵. 그날은 새벽 3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가 문득 깨어난 건 거칠고 다급한 두드림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쿵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온 사진관을 흔들어댔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70이 넘은 늙은 사진사가 새벽에 누구를 만나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민철이요. 아, 민철이었구나.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민철은 제 사진관 아래층에 사는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가끔 사진관에 들러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제가 무거운 필름을 옮길 때면 도와주곤 했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래 민철아? 이 새벽에 문고리에 손을 걸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가라고. 왜? 무엇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현관문 빗장을 풀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민철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손목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빨리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민철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급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가방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십만 원 안 되는 현금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평생의 재산이랄까요? 민철이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철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쉿.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우리를 보고 도망가더군요.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나와야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쿵. 제가 살던 사진관 2층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철과 저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어요. 제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올 때는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저게 뭐야? 할아버지, 더 멀리 가요. 민철이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 사진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철은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골목 끝에서 우리는 멈춰섰어요. 민철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짧게 지금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어둡게 반쪽이 가려져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밤의 장면 말이에요. 사실은 민철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가 살던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아버지, 준서 씨와 미진 씨예요. 민철의 대답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준서와 미진이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새벽에 제 사진관에 왔다고요? 하지만 곧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그들이 저를 해치려는 건가요? 지난 몇 달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아들이 자꾸 사진관 이야기를 꺼냈던 것, 며느리가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민철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것까지. 민철아, 너는 어떻게 알았던 거야? 할아버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사진관 2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제 잠옷자락을 흔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저를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민철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야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죠.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제가 며느리라고 부르며 아껴줬던 여자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철이라는 천사 같은 청년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고마워, 민철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일러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 불빛에서 민철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순진해 보이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준서 씨와 미진 씨가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찜질방 로비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해치려고 한다고요? 준서와 미진이 저를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할까요? 민철아, 그게 무슨... 할아버지, 일단 앉으세요. 민철이 제 팔을 부축해서 로비 한쪽 소파에 앉혔어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어야겠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서 씨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 참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미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아니었어. 제가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지난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을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서가 데려왔을 때 정말 반가웠거든요. 35된 아들이 워낙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미진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준서로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었어요. 예쁘기도 했지만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준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팔고 나섰었어요.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다고 봐야죠. 당시 제 통장에 있던 2억 원을 거의 다 털어서 준서의 신혼집을 장만해 줬어요.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5평대 깔끔한 집이었거든요. 미진이 아버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라고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와서 아버님,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라고 하면서 집사람이랑 제가 준비한 차례상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라고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안 오더라고요.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미진이 집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미진이가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준서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작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진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미진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V 보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아버님, 그 반찬은 짜요. 아버님,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러워요. 아버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급기야는 제가 50년 동안 운영했던 사진관까지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관은 제 자랑이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그곳 덕분에 병원비를 댈 수 있었고 준서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나온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진이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준서가 완전히 미진이 편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미진이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준서는 항상 미진이 말만 들었어요. 아버지, 미진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집을 부려? 심지어 아버지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고작 3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된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미진이가 아버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우리까지 감염되면 안 되거든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방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더라고요. 물 한 잔,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기침 한 번 하면
미진이가 아버님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죠.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미진은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준서랑 미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준서와 미진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게 맨날 간섭하고 우리 사생활도 없고 차라리 아버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그게 좋겠어.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국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준서가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도 알잖아. 세대 차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월세 50만 원짜리 그 작은 사진관 위층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였어요. 준서가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80만 원, 최근엔 50만 원까지.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미진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사진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사진관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사진관을 팔라고요?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사진관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 사진관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준서 줄 거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진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기분이 상했나 보다 했는데 그 후로 며칠 지나서 민철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며느리분이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자꾸 갖다 드리지는 않아요?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할아버지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나요?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할아버지 약 같은 걸 챙겨주시나요? 처음엔 왜 이런 걸 묻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철이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철아,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던 거야? 제가 물어보자 민철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는 우연히 준서 씨와 미진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 할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화요. 처리라고요? 저를 무슨 물건처럼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밤 늦게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는데 제 탐정 사무소 앞으로 차가 한 대 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 말을 계속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진관도 안 팔겠다고 하고 요양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랬더니 준서 씨가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고로 만들면 되지. 보험금도 나오고. 이런 말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로 만든다고요? 보험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새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어요. 준서 씨랑 미진 씨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요. 그래서 급하게 저를 깨운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진이가 왜 자꾸 사진관을 팔라고 했는지, 요양원을 가라고 했는지,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민철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민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어린 청년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복수요. 민철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줘야 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70이 넘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지켜야 했어요. 좋아, 민철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제 말에 민철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사냥감은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고요. 새벽 4시 찜질방 로비에서 70이 넘은 할아버지와 20대 청년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제가 말했을 때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찜질방이 조용해졌어요. 밤새 사람들이 드나들던 로비도 이제 한산해졌고 멀리서 청소하는 아줌마의 걸레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철과 저는 구석진 소파에 앉아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민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내내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뭔데?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미진이가 저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그런데 민철아, 넌 어떻게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야? 너무 우연치고는. 제 질문에 민철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저 사실 탐정이에요. 뭐라고요? 탐정이라고요? 28살짜리가 무슨 탐정이야? 정식 탐정은 아니고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제 형이 탐정 일을 하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민철이 왜 그렇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지켜본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민철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준서 씨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무슨 사건인데? 보험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 사기라고요? 준서와 미진이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뜻이야? 민철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철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들이었는데 미진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준서 씨 전에 미진 씨의 남편들이었어요. 남편들이라고? 깜짝 놀라 물었죠. 3명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사고사했고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에 병사했어요. 모두에게 보험금이 나왔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준서는 세 번째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세 사람 다 결혼한 지 1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미진이가 보험금 수혜자였고요. 그럼 준서도, 네, 준서 씨도 위험해요. 미진 씨의 패턴을 보면 보통 결혼 1년 후에 남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를 타겟으로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관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그렇게 조르고 조른 거였던 거죠. 그럼 내가 사진관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를 직접 제거하려는 거구나.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미진이가 단순히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다니. 그런데 민철아,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 민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었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민철의 계획은 이랬어요. 저를 미끼로 사용해서 미진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증거로 잡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CCTV, 녹음기, 그리고 경찰까지. 할아버지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제 안전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준서는 어쩌지? 설마 준서도 같이 처벌받는 거야? 민철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서 씨도 이미 미진 씨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가 들은 대화에서 준서 씨도 할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서까지,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까지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아니야. 준서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민철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지금 준서 씨는 미진 씨한테 완전히 세뇌된 상태예요. 미진 씨가 아버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계속 주입시켰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준서가 저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건 미진이와 결혼한 이후였거든요. 특히 작년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준서도 공범이라는 뜻이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며느리야 처음부터 남이었지만 준서는 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나 봅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어요. 민철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숨어 계셔야 해요. 그동안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함정을 준비할 거예요. 어디서 숨어? 저희 탐정사무소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민철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해요. 뭔데?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준서 씨와 미진 씨는 지금 할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할 테고 이번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없애려고 할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미진이는 저를 처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면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방법을 쓸지도 모르고요.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그럼 이제 가요. 형한테 연락해서 차 보내달라고 할게요. 우리는 찜질방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길을 걸으면서 민철이 물었어요. 뭘? 준서 씨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잠시 생각해 봤어요.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소중한 아들. 그런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정의였고요. 후회 안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야.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민철이 손을 흔들자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철보다 조금 큰 남자였는데 아마 민철이 말한 형인 것 같았어요. 형,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할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김민우라고 해요. 민철이 형이고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민우라는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차에 타세요. 차는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어서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부터 며칠 동안 힘드실 거예요. 민우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주시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 낯선 형제가 제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까지 도와주다니. 차가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아버지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무서우시죠? 민철이 물었어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다가 정말로 죽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민우 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단 준서 씨와 미진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할아버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내 방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CCTV가 있어요. 건물 입구와 복도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미리 할아버지 방 주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뒀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이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다시 저를 노리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차가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민우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그럴듯한 사무소였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돼요. 안전해요.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넓고 깔끔했어요. 한쪽에는 책상과 컴퓨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파와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쉬세요. 저희는 일을 시작할게요. 뭘 도울 일은 없을까요? 지금은 쉬시는 게 최고예요.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민우의 말이 맞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진의 진짜 정체, 준서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그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건 큰 실수였어요. 70이 넘은 할아버지라고 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진아, 준서야. 너희들이 나를 얕봤구나.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탐정사무소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몸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진의 가짜 미소가 보이고 준서가 차갑게 저를 내쫓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민철이 저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벽 6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10시에 민우의 목소리에 깼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민우와 민철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민철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건물의 복도였습니다. 새벽 3시 20분경 3명의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네, 준서 씨와 미진 씨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에요. 화면 속의 미진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준서 역시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민우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제 방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간 거야?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아니야. 불가능해.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했는걸.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 혹시 화장실이나 부엌에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 이상해. 그 다음에 들린 건 제3의 남자 목소리였어요. 계획을 바꿔야겠군.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만들자. 무슨 사고? 추락사.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추락사라고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그런데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찾을 거라고 하면 돼. 어차피 며칠 후면 다른 방법으로. 그 순간 녹음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가면서 소음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계에서 대화를 중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였어요. 그들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말이에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할아버지.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로는 미수에 그칠 거예요. 실제로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가 나서면 단순한 농담이었다.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며칠 후 제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저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CCTV, 녹음기, 그리고 경찰까지. 할아버지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저를 노리도록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걸 알려주면 돼요. 그럼 그들은 당황해서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민철이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가지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준서 씨도 처벌받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고요. 괜찮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제 대답에 민우와 민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서야 준서가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평생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요. 민우가 종이를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는 방법부터 정해야 해요. 어떻게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할아버지가 친구 댁에서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왔는데 방이 어수선해져 있어서 이상했다고. 그럼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설마 자기들의 계획이 발각되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할 테니까요. 민철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다음 계획?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이번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민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순간을 잡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독이에요.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탄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드시게 할 거예요. 그럼 자연사처럼 보이니까요. 그럼 제가 정말로 그걸 마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가짜 음료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민철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해한 물이에요. 하지만 색깔과 맛을 조절해서 어떤 음료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쯤 실행할 거예요? 내일 저녁이 적당할 것 같아요. 민우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퍼뜨리고 그들이 당황하도록 만드는 시간이고요. 어떻게 소식을 퍼뜨릴 거예요? 간단해요.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럼 그 소식이 미진이한테까지 전해지겠네요. 맞아요. 동네는 좁잖아요. 금방 소문이 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 동네는 작은 소문도 금방 퍼지거든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봐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서우시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잖아.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이렇게 도망다니며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복수하고 싶어. 제 말에 민우와 민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요? 응.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저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정성스럽게 대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든든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나야. 어제 너희 집에서 잘 때 고마웠어.
영우 형 무슨 소리예요? 어제 우리 집에 온 적 없는데요. 아, 그게 사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아무튼 고마웠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이 좀 어수선해져 있더라고. 어떡해요? 문도 열려 있고 서랍도 뒤져진 것 같고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싶어서. 에이, 그럴 리가요. 빈집털이도 요즘엔 별로 없다던데. 하지만 철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우가 어젯밤에 집을 비웠는데 도둑이 들었나 보다라고 말이에요. 비슷한 전화를 몇 명 더에게 걸었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고요. 저녁 무렵엔 할아버지 벌써 소문이 났어요. 민철이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미진 씨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어젯밤에 집을 비워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연기까지 완벽하네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움직이겠네요. 네.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는 연락이 올 거예요. 과연 그날 밤 9시쯤 제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미진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괜찮아, 미진아. 어젯밤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응. 친구 집에서 잤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런데 정말 도둑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 방이 좀 어수선했긴 한데 없어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무서우시잖아요. 내일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민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완벽해요, 할아버지.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언제쯤 올까요? 내일 오후쯤이면 올 거예요. 그리고 민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들이 가져올 건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없애기 위한 도구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민우 씨,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해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놨으니까. 민철이 가방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안에는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심지어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이 모든 걸로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연락해 놨어요. 신호만 보내면 즉시 출동할 거예요. 정말 든든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맙습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할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미진과 준서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고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의 승리를 미리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정말 끝.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탐정사무소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민우가 각종 장비들을 챙기며 물었어요.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네,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오면 미진과 준서가 저를 다시 해치려고 올 텐데 정말로 계획대로 될까요? 할아버지,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돼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해야 해. 이미 여기까지 온 걸 왜 포기해요?
게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민우가 종이를 펼쳤어요. 오후 2시에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3시쯤에 미진 씨한테 전화해서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니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는 건가요? 네. 분명히 올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엔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져올 거라고 했나요? 아마 독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일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으니 기력을 보충하시라면서 드리겠죠. 민철이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걸 마시는 척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예 마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실제로 독이 들어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저희가 미리 할아버지 집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독을 탄 음료를 가져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정말 완벽한 계획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뒀으니까요. 민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집으로 가는 시간이 됐어요. 할아버지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민철이 제 손에 작은 버튼을 쥐어줬어요. 누르면 즉시 그들에게 신호가 가는 비상벨이었습니다. 알겠어.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만에 돌아가는 우리 사진관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라 생사가 결정될 전쟁터 같았어요. 제 방에 들어가니 정말로 어수선했어요. 서랍은 뒤져 있고 이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찾으려고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새삼 실감이 났어요. 만약 민철이 없었다면 정말로 삼시 정각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아, 나야. 아버님 어떠세요? 집은 많이 어수선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응, 좀 그래. 그런데 미진아,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잠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준서랑 같이 갈게요. 조금 있다가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똑똑. 아버님, 저희예요. 문을 열자 미진과 준서가 서 있었어요. 미진은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준서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어서 와.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미진이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좀 그래.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모른다면 정말로 걱정하는 며느리로 보였을 거예요. 그보다 아버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미진이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에 들어있는 음료였습니다. 뭔데?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하세요. 화장실에 가면서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어요. 이제 민우와 민철이 올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하지만 혹시라도. 혹시는 무슨 이미 2번이나 성공했는걸.
2번이나 성공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자기 우리 약속 잊었어? 이 일 끝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새로 시작한다고요? 제 돈으로요? 알겠어. 그럼 빨리 끝내자. 그래.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 한 명이라고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서가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냥 없어져도 되는 늙은이로 본다니.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진이 걱정하는 척 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이 음료 뭐가 들어있는 거야? 홍삼이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우와 민철이 왜 안 오는 거죠? 분명히 비상벨을 눌렀는데. 아버님 빨리 드세요.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미진이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응. 병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버님 왜 안 드세요? 준서도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목이 별로 안 마르네.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민우와 민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거구나. 혹시 1층에 있던 민철은 어디 갔어? 제 질문에 미진과 준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철이요? 누구죠? 1층에 살던 청년이야. 아, 그 사람요? 어제 이사 갔던데요. 거짓말이에요. 민철은 탐정이었고 저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던 거니까요. 이상하네. 왜 갑자기? 아버님,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미진이 강압적으로 병을 제 입에 갖다 댔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민우와 민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싫어. 제가 병을 밀어냈어요. 아버님, 왜 안 드실 거야?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진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고 준서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미진아, 네가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미진이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했죠?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다고요? 아버님 혼자서요? 미진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설마 그 민철이랑 민우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어떻게 알죠? 놀랐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지금? 미진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처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미진이 소름 끼치게 웃었어요.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우와 민철이 정말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미진이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이었는데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버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끝인 건가요?
정말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미진이 가방에서 다른 걸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준서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소용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준서야 제발. 미안해 아버지.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그 순간 정말로 절망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미진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뭔데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미진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 미진아,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70 넘은 늙은이라고 우습게 본 거구나.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비상벨이 아니었어요. 민철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미진아? 네. 이것도 계획에 있었을까?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미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혼란을 틈타 저는 문으로 뛰어갔어요. 잡아! 준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끝인가?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죽는 건가? 뒤에서 미진과 준서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미진은 스프레이를 맞아서 그런지 계속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늙은이라고요? 방금까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민철이 살던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설마. 그때 뒤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거기서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건물 밖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로. 그런데 뛰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죠? 잘못한 건 저들인데 왜 제가 숨어 다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민철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것도, 미진과 준서가 제 모든 계획을 알고 있던 것도. 저는 뛰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멈췄어, 아버지? 준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버님. 미진이 여전히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게 스프레이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진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민우 씨랑 민철을 정말로 죽였어? 미진이 웃었어요. 궁금해서 죽겠어요? 응.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진이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정대로 해주세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우와 민철이었어요. 2사람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미진이 되게 양양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아버님이 탐정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헛수고였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재밌으니까요. 재밌다고? 아버님이 열심히 복수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정말 악독한 여자였어요. 저희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렇죠. 이제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미진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잠깐.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미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니야.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건 너한테가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아들을 이렇게 못난이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해. 이런 못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아버님 닥치세요. 미진이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조용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우리한테요? 응. 너희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무려 5대나 되었습니다. 뭐야? 미진이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저희를 포위했어요. 손들어. 전부 꼼짝 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미진이 중얼거렸어요. 궁금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저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설마. 맞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사실 이 녹음기는 민철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한테 준 거였어요. 비상벨과 스프레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작은 송신기도 꺼냈어요. 실시간 중계였어. 경찰서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미진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저는 뒤돌았습니다. 김준서 씨, 오미진 씨, 당신들은 살인미수 및 재산 가로채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은 준서와 미진을 포박했습니다. 미진은 저를 노려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늙은이 감히 우리를 신고해? 너도 같이 죽어야 해. 미진의 외침이 사진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과연 이들의 탐욕은 끝이 있을까요? 그들은 저를 노인성 치매 환자로 몰아붙이며 저의 증언을 거짓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확보한 녹화 영상과 녹음 파일이 그들의 거짓말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피고인 김준서 씨, 오미진 씨, 본법정은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합니다. 당신들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준서와 미진은 절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범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서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민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민철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탐욕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와 미진이 감옥에 간 후 그들의 재산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관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민철이 정식으로 제 조수가 되어 사진관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 이제는 진실을 담는 사진을 찍고 싶다. 거짓과 탐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싶다. 민철은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통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혀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탐정 할아버지와 탐정 조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서와 미진이 수감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의 삶은 용서하겠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삶을 응원하겠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민철과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셔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해 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욱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전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